자, 딜사이트 런치박스 오늘도 10시 반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월요일인데 또 금요일 같은 월요일. 네, 너무 힘들죠, 장이. 네, 장도 힘들고 약간 뭐 내일도 쉬고 뭐 글피도 쉬고 이러니까 이게 뭐 월요일인지 뭔지 약간 느낌상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나 알차게 또 준비를 해놨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일단 런치 토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아, 혹시 탕, 탕후루도 후루. 같이? 네? 아시죠? 알죠. 네, 이렇게 마라탕하고 탕후루, 중국 먹거리잖아요. 마라탕이랑 탕후루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이랑 가공식품의 중국 수입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국내 농가의 피해는 없을지 자세하게 투자 전략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중국산 먹거리가 몰려와서 원래 이제 그런 원재료에 대한 그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물건들 원재료를 좀 찾다 보니까 식재료도 중국산이 많이 네.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중국산들이 있는지 또 우리 산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만한 리포트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나요?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소식인데 이제 경기 둔화 사이클이라고 봐야 할지 네. 아니면 상승 사이클이지만 잠깐 쉬어가는 구간인 건지 관련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장에서 급락했던 삼성 E&A 소식, 반면에 급등했던 코스맥스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자율주행 쪽이랑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 아까 상승하다가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입맛변태님께서 수연 누나 명행 개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또 이제 내일 휴일이니까 이렇게 라이트하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봤습니다. 자, 그러면 런치 토크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런치 토크 중국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산 먹거리가 몰려온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지금 가격이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중국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산 먹거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산 식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배추, 대파, 후추, 무. 농산물에 국한되지 않고요. 식혜, 면, 포도주, 차, 와. 가공식품도 중국산 수입량이 급증했다. 밥상에 중국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막을 방법은 없다. 왜냐? 싸기 때문에. 실제로 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중국 식품 수입량 증가율 표를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게 맞습니까? 퍼센티지로 표기인데 커피가 525%. 와. 냉면이 775%. 그리고 뭐 초코류 과자, 인스턴트 면, 라면, 차, 배추, 무, 시금치. 와. 다 들어오네요, 그냥. 1월부터 8월까지 YOY로 전년 대비 누적 증가율이 이렇게 퍼센티지로 급증하는 상황. 박지영 차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가격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나 농산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얘기 조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농업에 적합한 국가는 아닙니다. 기후도 좀 그렇고 토지, 그러니까 뭐 재배할 수 있는 면적 자체도 그렇고. 산이 많잖아요. 돌산. 맞아요. 저희 이제 마트를 한번 좀 가보면 예전에 이게 저희 어릴 때는 수입 자유화가 안 돼 있어서 네. 바나나 한 송이에,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에 막 2,000원, 3,000원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오. 한 송이가 아니고 한 개. 한 개요? 그 당시에. 비싼데요? 엄청 비쌌어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나 하나 먹으면 굉장히 행복한. 그때 짜장면 얼마였는데요? 그때 500원. 500원, 우와. 600원. 네, 그럴 때였는데. 근데 지금 마트에 가 보면 그러니까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싸요. 우리나라 사과나 복숭아나
복숭아 뭐 4개 박스에 해놓고 뭐 18,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체리나 뭐 메론이나 이런 것들 해외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되는 것들 수입해 오면 이게 단가가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추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추도 우리나라 지금 이번 주에 신문 보니까 한 포기당 8,000원. 와. 한 포기당 8,000원이니까 요 김장 이제 곧 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2007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네, 농산물 식품 가격 증가. 네, 이게 메릴 린치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엔 잘못 이해가 돼서 이 에그리컬처의 에그가 아니라 네. 계란 가격이 막 급등하고 그랬었거든요. 달걀 그 당시에. 에그. 에그 그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모든 것의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유가도 오르고 비료도 오르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국제곡물 가격이라든지 뭐 그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중국산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거 말고 싼 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쌤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금배추에 김치 못 담그는 사장님들, 중국산 배추 수입이 벌써 20만 톤을 넘었다 그러고 중국산 빵, 중국산 라면, 중국산 소스까지 식탁을 점령했다. 그 중국 음식은 괜찮은데 네. 중국 음식은 이제 뭐 먹는 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중국산인 경우에는 별로 이게 안 땡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배추값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오르기 전인 작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김치하고 중국산 김치의 가격 차이는 한 5배 넘게 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 고민이 필요 없는 것이고 특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농업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척박하기도 한데다가 게다가 우리나라에 자주 하는 말이 한국인은 밥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뭐 먹어야 힘이 나는 건 맞는데 하필 밥일까? 미국인들은 빵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가져온 사진을 보시면 진짜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게 예전에는 특히 이제 조선인들은 한국인의 이제 최소 3배의 밥을 밥그릇이. 먹었습니다. 예, 그 밥그릇이 이제 거의 소재 가깝죠. 네. 이 정도로 많이 먹.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 농업이나 심지어 유통까지도 원래는 이제 쌀 생산에 집중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면 갈수록 밥은 잘 먹지 않아요. 음식은 잘 먹는데 점점 밥 공기도 줄어가고 있죠. 그 요즘 또 순댓국집 이런 데 가면 이게 일부러 좀 작게 담아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한 공기를 다 먹지 않고 남긴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 그래요. 반도 안 먹어요. 네, 저도 뭐 밥은 그러니까 음식은 많이 먹는데 밥은 별로 많이 안 먹어요. 왜 그러세요? 음식은 많이 먹는다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숟가락을 같이. 즉석밥 이런 거 가지고 네. 하나로 3끼 먹어요. 에이, 그러니까 밥만 작게 먹는 거예요. 10개짜리 다른 걸 하나로. 다른 걸 많이 먹는다. 왜 그렇게 먹는 게 밥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다른 걸 많이 먹고 다른 걸 많이 먹고 밥 밥을 자체는 작게 적게 먹는다. 먹는다. 그럼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다니까요. 밥을 적게 먹는다면 음식을 적게 먹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음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척박한 상황도 전부 다 그 벼농사에 집중되다 보니 지금 같이 이렇게 충격이 오면 공급 충격이 오면 뭐 배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격이 오면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최근에 또 그 김밥집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 무슨 천국 이랬는데 이제 무슨 지옥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요? 일단 요즘은 예전에 이렇게 밥을 많이 먹던 조선인들이 이제 한국인이 되면서 이제는 뭐 탄수화물 이런 거를 네.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관리해야 된다고 밥을 안 먹습니다. 오. 네, 키토김밥 먹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밥? 계란으로 밥 대신 대체하는 계란으로 거예요. 단백질로. 이야, 예, 나라 좋아졌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식집이 많이 없어지고, 근데 그 김밥 안에 들어가는 김밥은 그 안에 들어간 또 채소잖아요. 채소는 오르고 또 밥은 또 선호하지 않으니까. 밥을 많이 안 넣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김밥이 예전처럼 저렴하지도 않고
그 식습관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배추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이 좀 너무 더워가지고 공급 충격이 오면 최고에는 제가 본 거로는 한 폭이 22,000원까지 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22,000원이면 어디 가서 외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뭐가 22,000원이에요? 배추 한 폭이. 아, 배추 한 포기. 예. 그래서 이제 완성품을 이제 사드시는 분들도 이제 품절인 경우가 많고 좀 전에 제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네. 100g이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4kg짜리가 좀 유명한 무슨 호텔에서 파는 것들 보면 이제 한 4kg에 한 7만, 8만 원 뭐 이 정도 되니까 100g이 한 2,000원 정도 돼요. 와.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삼겹살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진짜 비싸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되는 것들은 좀 그나마 버티는데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 사과같이 수입도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충격이 오면 너무 올라서 이게 거시 경제 지표로 왜곡시켜요. 심지어 CPI까지 바꾸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식습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문화도 더 변하고 그쵸. 거기다가 농산품 가격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런 네.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환경으로 또 오르기도 하고 그쵸. 이러면서 중국산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네. 근데 실제로 문화적으로 중국 음식들을 유행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엄청 유행하죠. 뭐가 유행해요? 마라탕이 일단 제일 유행하는 것 같고 마라탕. 이제 짠 거 먹으면 단 거 먹어야 되잖아요. 버블티, 탕으로 왜 웃으시는 거예요? 당뇨로 가는 이제 네. 이야, 그렇게 좀 마라탕으로 자극적인 이렇게.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버블티도. 네. 와. 이게 음식으로 이제 위아래를 다 먹는 마라탕은 이제 동북 음식이잖아요. 아, 근데 또 버블티는 대만 거니까 어, 여기서 원오브 차이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원차이나. 네. 오. 그 사실 뭐 그 외식 중에 여러 가지가 유행을 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자리 잡은 게 탕후루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마라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달앱을 켜도 중식을 하면 보통 이제 옛날 그 짜장면 집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마라탕 집이에요. 마라탕집이 진짜 잘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잘 되고 맛집도 많아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사는 주변에 마라탕 집들의 이제 상황을 다 파악을 해놔서 이사를 네. 못 갑니다. 네. 어. 이사 가면 또 찾아야 되죠. 어디가 제일 맛있고 알싸움은 여기가 제일 좋고 여기가 어디가 토핑이 좋고 이런 건 다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사 가기 좀 아깝다. 뭐 그 정도로 마라탕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이제 그런 근데 문제는 이제 건강의 문제겠죠. 일단 이 마라탕의 가장 큰 단점이 계속 먹게 돼요. 맞아요. 그 끝도 없이 반복되잖아. 단짠 끝도 없이 반복되니까 이거는 누군가 이게 중간에 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정말 좀 힘들다. 근데 돈쌤님은 되게 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저씨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낙지전골에 소주 한 잔 이런 거 좋아해요. 부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저는 마라탕 좋아합니다. 마라탕 한 번도 못 마라탕. 봤는데 드시는 거. 이게 뭐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마라탕 관련돼서는 마라탕, 탕후루, 버블티 네. 이거는 일시적이다. 어.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대만 일시적일 거다. 카스테라처럼? 탕후루 가게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 음. 탕후루 가게 다 문 닫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 먹으면 이빨 다 빠지거든요. 이빨 다 빠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탕후루가 빨리 망한 게 중국에 가면 시큼한 그 과일에다가 이렇게 달게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 거에 또 달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 사람들도 못 먹는 탕후루를 만들고 있으니 안 되는 거죠. 네. 과일 선택이 잘못됐다. 탕후루는 어쨌든 이빨 다 빠지고. 탕후루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인천의 차이나타운 가면 있었죠. 제가 십몇 년 전부터 한번 먹어보고 야 이거를 왜 먹나? 먹지? 라고 했는데 그때 뭐 갑자기 통사과에다가 설탕 둘러서. 그리고 마라탕도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길 제가 자주 가는데 네. 그런데 가보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게, 금천구 네, 뭐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좋아했는데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1년 이제 가장 잘 나갈 때 78위안까지 올라갔었어요. 주가가. 그런데 지금 어제 종가로 17위안. 진짜요? 네. 와, 한 5분의 1 토막 났네요.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20년도에 막 피크를 찍고 21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점포를 300개나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구조조정하고 있고 2022년도에 흑자 전환 다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분위기가 나오진 않는 거죠. 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본인의 취향, 내가 좋아하니까 이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탕후루가 아니죠. 그 마라탕이 한 재작년까지는 막 엄청났었죠. 네. 근데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씩 저기 영등포에 하이디라오 있는 거 아세요? 네. 하이디라오. 알죠? 거기도 거기 대기 엄청 깁니다. 엄청 많다가 지금 대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 얼마 전에 뭐 거기서 위생 문제, 네. 뭐 비닐이 나왔다 이런 것들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인기가 한풀 꺾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이게 다 들어와서 우리 문화를 점령한다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그 뭐 상황이다. 그러니까 열풍이기는 열풍이고 네, 하이디라오가 그렇게 된 건 마라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허거. 산업 구조 자체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일단은 중국에서 그 하이디라오라고 하면 이제 허거를 중국에서는 허거가 그렇게 고급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급화 시켜서 그렇죠. 굉장히 그 중국답지 않은 이제 과한 서비스. 뭐 이런 예전에는 중국 가면 이제 서빙을 하고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일을 편하게 했거든요. 좋게 말해서. 막 접시 던져요. 네, 뭐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걸 완전히 바꿔놓은 게 하이디라오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결국에는 그래도 그냥 서비스가 좋은 허거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마라탕이 잘 되고는 있지만 하이디라오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을 용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제 와이프는 그 마라탕을 좋아하지 않아서 네. 한 번씩 이제 혼자도 가는데 네. 혼자 가면 이제 인형도 안 쳐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슬퍼요. 맞아요. 혼자 온 거 티내는 거잖아. 잠깐 여기 휴대폰 놓고 있으면 화장실 갔겠거니 할 텐데 네. 예, 그런 것도 없잖아. 차별화를 하기 시도했었는데 지금은 굳이 거기를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 퀄리티가 되는 훨씬 저렴한 마라탕 체인점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주가는 그렇게 된 것 같고 독점력이 약화가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전반적인 음식 그 자체는 지금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중국식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트렌디하게 네, 이슈가 되는 것들도 있고, 네. 그 뭐 물가도 좀 올랐고, 그렇죠. 뭐 그런 식습관도 변화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중국산들이 많이 넘어오는 이유 중 또 하나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대체 왜 유행하는 걸까? 맛은 네.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음식들도 맛있는 거 찾으면 엄청 많잖아요. 왜 마라탕과 탕후루와 이런 것들이 인기를 막 끌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위생적인 문제가 중국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래도 중국 문화가 한국 들어오는데 좀 방어가 되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박재영 차장님, 이렇게 계속해서 위생 문제가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중국산 음식이나 관련된 먹거리들이 흥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것들 외에도 중국이 잘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중국을 계속 뭐 그러니까 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거든요. 예, 영국이었나요?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있었던 뭐 맥주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만드는 것들도 있고, 뭐 사실 만두나 이런 것들 보면 중국산 뭐 만두들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제 맛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문화적 교류 차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네. 또 MZ 세대들의 취향과 또 맞아떨어져서 SNS를 통한 확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아재들이 중국 음식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뭐 표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맛있나 보다. 네. 다음에 애들이랑 와서 먹어야지. 이 정도인데 MZ들은 이게 어디 올리잖아요. SNS. 막 올리니까 이게 막 퍼져나가서 야 이거 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마라탕 안 먹어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느낌이 있어요. 되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확산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그러드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수그러드는 뭐 그런 이제 효과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생도- 새로운 맛을 찾는 것이죠. 일단은 새로운 맛.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네. 우리나라식으로 매운 건 먹을 만큼 먹어봤잖아. 이제 엽떡이나 이런 건 다 먹어봤기 때문에 다른 식의 매운 것, 또 얼얼함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마라의 향이 약간 좀 너무 외국보다는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좀 찾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우리나라 마라탕이나 허거는 또 현지하고 또 많이 좀 달라요. 또 한국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그 유행 중에 그러니까 이제 마라탕 유행이기보다는 마라탕 안에서 또 유행이 또 마이크로 유행이 또 돌고 있더라고요. 마라탕 안에서도요? 네, 토핑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무슨 소스를 어떻게 넣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됐다니까요. 이제. 네. 확실히 SNS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긴 하고 네. 새로운 문화를 좀 찾고자 하는 그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산이 많이 넘어온다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긴 찾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먹거리 전쟁, 그러니까 중국산이 더 넘어오고 그것들이 우리 뭐 농산품들을 더 이겨서 가격 경쟁을 하고 나중에는 또 품질 경쟁으로도 가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더 심화된다고 봐야 됩니까, 박정희 차장님? 그렇게 봐야죠. 우리 식음료 업체들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운 거 먹는 챌린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해외에서 엄청 잘 팔리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상호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짜파게티 같은 거, 네. 짜파구리 같은 거 예전에 그 뭐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나오면서 기생충에 나오면서 판매량이 막 급증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먹거리들도 해외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가 많이 교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중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제품들을 오히려 수출하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게 흑백 요리사. 네. 이게 K 그 요리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서진이네 시즌 2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뭐 넷플릭스나 OTT의 순위가 위로 올라가면서 뭐 여기서 나오는 한국 요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팔려면 누구 거를 들여와야 돼요. 남의 거는 맞고 우리 것만 팔아먹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네. 자유무역에 유예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입 자체를 이제 걱정하는 것보다 중국산이라고 하면 이제 더럽다는 거죠. 위생 문제 때문에 뭐 김치만 해도 우리 그러니까 만두가 이제 중국의 소울푸드면 한국의 소울푸드는 이제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얼마 전에 있었던 알몬 김치 뭐 이런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김치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상하게 뭔가 거부감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중국에서 김치 수입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요. 정작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김치를 안 먹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 김치에 대한 수입은 늘어나고 우리 입장에 수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는 가격대가 높아지니까 김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김을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느끼거든요. 아이들 밥 먹일 때 김 같은 치트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외국 맘들이 알아가니까 이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8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막을 수 없다면 그 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 안에 해수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도 만약에 그걸 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수출에 좀 배대표를 준다든가 뭐 아니면 거기에 것만 취급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타협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예, 그런 방법도 일단 위생 문제가 제일 걸리는 건 사실이니까. 아니 지금 뭐 기사만 찾아봐도 중국산 먹거리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개봉 안 한 고량주의 파리가 그리고 알몬 김치여 소변 맥주 논란, 수세미 섞여 나온 중국산 월병 이게 올해 뉴스입니다. 올해. 네, 뭐 계속 나와요. 뭐 이게 대박 뉴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도 만드는 사람 입장도 이거 인건비랑 재료비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걸로 원재료로 만들어서 장사하면 이거 그냥 마진도 안 남는다. 그냥 뭐 계속 믿지는 장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산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산을 쓰자니 뭐 버섯에서 농약 검출됐다 그러고 뭐 위생 문제 있다 그러고 이러고 불안하고 그렇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거 국내 거를 사서 쓰자니 이 가격에 내가 지금 호주머니 사정도 좀 부족한데 약간 서로 고민인 것 같아가지고 중국산 때문에 테무처럼 우리나라 그런 농림산업이나 아니면 식품산업 이런 것도 좀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그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아, 우리는 정부가. 아니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가 그건 그렇죠. 네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해썹이라는 뭐 그 인증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요게 인증된 것만 뭐 수출할게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면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이제 시작 변화해가기 시작하는 예전에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예전에 분유 때문에 아이들이 막 다 죽고 그래서 중국산 분유 안 먹인다 중국 사람들도 뭐 그래서 우리나라 분유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화학약품으로 계란을 만들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태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사실 그거 굉장히 저렴한데 혹시 잘못하면 뭐 발암 물질이 범벅이니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저희가 어떻게 고릅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만 보고 사는 건데 가격 메리트 때문에 사는 건데 그런 부분은 들어오는 단계에서 아니면 뭐 우리나라 예전 같으면 뭐 KS 인증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인증한 제품들만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깝기도 사실 하고. 좀 전에 그런 걸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철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 저렴한 가격이 주는 메리트가 상당해서 그 사실 이제 살 때 각오하고 사야죠. 세상에 공짜로 산 거 쇼핑을 해보면 이유 없이 비싼 건 있어요. 근데 이유 없이 싼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베팅을 한번 하시고 해야 된다. 물론 정부가 해야 되려고 정부가 이거를 인증을 하려고 했지만 뭐 여론이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철회했던 것만 해도 이제 그 기억으로 한동안은 시도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디 뭐 수산시장이나 어디 음식점 가면 다 뭐 중국산, 벨기에산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중국산이 싸니까 그리고 이제 원산지를 속일까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중국이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의심이 많이 되지만 뭐 뉴질랜드나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왠지 안심이 되잖아요. 이것도 약간 편견인데, 이것도 약간 편견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건 해외 뉴스인데요. 중국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저 통에 담기만 뉴질랜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포대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메이드 인 뉴질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죠. 색깔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만든 걸 갖고 와서 이 통에다가 담기만 해서 그냥 완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이제 그게 적발이 돼서 거기서도 벌금을 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이제 내가 먹을 거를 다 조리를 한다면 내가 직접 하면 되겠지만 외식할 때까지는 그 재료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고민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산이 일단 저렴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덜 저렴해도 좋으니까 좀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가격을 좀 맞춰가는 그런 타협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네요. 이게 중국산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산업계의 고민과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산 토종 그런 농식품주들은 좀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소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입장. 중국 정부도 사실 그 가짜 음식이나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처벌이 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콩나물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좀 촉진제 같은 걸 쓰다가 적발된 경우가 예전에 몇 번 있었잖아요. 국내 기업이? 네, 예전에. 예. 근데 지금은 중국도 이제 그런 걸 하다가 걸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집행유예 그런데 거기는 뭐 심지어 사형까지 나오고 나름 처벌은 좀 강력하게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단속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길 가다가 계란 사면은 계란 막 플라스틱이고 뭐 그렇다. 근데 플라스틱이 더 비싸요. 플라스틱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국 거를 샀을 때는 네. 이걸 가짜로 만드는 게 더 비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안전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안전.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시간은 거의 다 됐네요. 끝낼까요? 네, 끝낼까요? 뭐 진행하신 분이 결정하신 것도 저보고 끝냈죠. 왜냐하면 뒤에 요거 식품이랑 뭐 전기차, 시멘트, 건설업 사실 지금 뭐 테무도 그렇고 이게 물가가 한번 이 뭐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확 치솟다 보니까 중국산 아닌 게 없고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물량 밀어내기 막 그렇죠. 찍어내기 하면서 네, 이게 지금 산업이 안 꼬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나가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박재영 차장님부터 요 중국산에 대한 마무리 한마디는 뭘까요? 뭐 언제고 우리가 중국산 안 썼습니까?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니면 한 12년 전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의 홍수에서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인데요.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이 뭐 성장할 수 있다. 음식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한 줄 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CJ도 마찬가지고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브랜딩을 하는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왔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도 연장선상인데요. 일단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농업 구조가 너무 이제 벼농사 위주로 좀 많이 그 구조화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쌀은 어떻게든 뭐 소비를 하자, 뭐 케이크를 만들자, 국수를 만들자 하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늘 부족해가지고 폭등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벼농사에서 다른 농사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 차원의 유도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단순히 가격을 넘어서 식품 안보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리밸런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식탁 인플레이션 공급망 쏠림 완화가 필요하다. 한 줄 평 남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탁 인플레이션, 공급망 완화가 필요하다. 결국 이게 정부가 정말 스마트하게 기민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써줘야지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국산 먹거리가 몰려온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이었고요.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출발해 보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경기 사이클 전망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그간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둔화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네네, 있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쪽 그 리포트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경기 사이클의 몇 가지 변수를 약자를 타가지고 LEVES 뭐 이렇게 해놨어요. 네. 첫 번째가 리퀴디티고 뭐 에코노믹 인디케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차치하고 네. 일단은 미국발로 해가지고 중국도 그렇지만은 그 유럽도 그렇고 네. 금리 인하를 시작했죠. 그렇죠? 예.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아직 경기 침체를 암시하거나 임박했다는 신호는 뚜렷한 건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여러 나라에서 그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빅컷을 단행하지만은 그 다음에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GDP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실업률 이런 것은 네. 그렇게 급박하게 나쁘게 들어가지 않고 또 GDP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 빅컷은 단행됐고 앞으로도 빅컷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금리 인하는 지속적이다. 네. 라는 측면에서 경기 사이클이 급전직하게 나빠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사이클이 내려갈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미루어지기는. 그러니까 약간 높은 상태에서 둔화는 되지만은 네. 사이클이 하강 간다는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좀 연기된다. 그렇죠. 연기돼서 사이클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연장시키는. 그래서 한마디로 경기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걸 연장할 수 있다. 그쪽에 좀 무게추를 두고 있는 그 리포트를 나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쵸. 경기 선행지수라고 해서 컨퍼런스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바닥을 잡아서 약간이라도 이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을 보일 때가 직접적으로 그럼 주가가 의미 있게 주식시장이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뭐 OECD 경기 선행지수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고 저점에 근접해 가는데 그것이 이제 바닥을 치는 네. 그 시점에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여기서 글로벌이라면은 한국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포함할 수도 있는데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중국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이 이끌어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축에 시간을 두고 보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지난 20 며칠인가에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 금리 인하를 있었고 앞으로도 네. 또 비슷한 게 있을 거라는 보도의 연장선상에서는 뭐 지금 최근 사이 중국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좀 부럽긴 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치는 것만 확인되면 이건 후행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도 했는데 한국 시장의 저평가가 심하잖아요. 네. 중국은 많이 조금 올라왔는데 중국은 대응 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투세 정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는 거 그런 분위기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만 막아주는 정도만 가고 있고 특별히 뭐 이렇게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삼성 하이닉스 포함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 자체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AI 논란도 있지만은 그 레거시 제품의 논란이 네.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게 3분기 확인되면서 4분기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 논쟁의 핵심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시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저평가가 더 심화, 더 안 좋게 된다. 상대적으로 이런 경기 사이클이 연장이 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거를 웨이브를 탈 수 있냐 이거죠. 거기서는 좀 퀘션 마크를 달거나 좀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고개를 들어줄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 주신 거에서 만약에 경기 선행지수가 또 바닥을 찍어요. 네네. 또 떨어졌어요. 네네. 거기에 삼성전자 실적까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또 안 좋게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도망가야 됩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포함해서 한국의 주식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이 물론 반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는 좀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다음 주 10월 8일 날 실적이 진짜 10조 3천이 나오는지 네. 11조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8월 23일부터 삼성전자를 하루도 빼지 않고 팔고 있는데 맞아요. 원래 샀던 거의 대부분을 이런 패턴으로 하면은 10월 8일 전후로 해서는 대충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기술적인 시점이거든요. 그때 넘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면은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팔 수도 있고요. 다행스럽게 그때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진짜 8월 10월 8일 전후로 해서는 대충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 기술적인 시점이거든요. 그때 넘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면은 멈추는 게 아니고 더 팔 수도 있고요. 다행스럽게 그때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진짜
산 것만큼 새롭게 산 거는 다 토해는 정도니까 그때부터는 좀 잦아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큰 변곡점이 곧 닥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을 포함해서. 그러면 한국은 또 오늘 빠지는 것 중에서 일본의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말씀 나온 김에 환율이 다시 또 원달러가 지금 1,3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가 이제 강세가 빨리 되는 것도 조금 부담인 거죠. 수출주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다 보면은 이번 주는 3일밖에 없습니다만 중국이 또 수급을 빨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수출주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식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 3일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오늘 지나가면 다음 장은 10월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 주 10월에는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한 주 평은 컨퍼런스 보드를 포함한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을 확인할 경우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경기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는 그 점에 주목하고 기대라기보다는 그걸 와치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타에서 나온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A 소식인데요. 전장에서 8% 넘게 밀렸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유가고요. 하나는 얘네들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 E&A에 대한 리포트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하기 이전에 몇 개가 그 전에 한 며칠 사이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부터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좋다, 네. 예상보다 안 좋다. 의견이 이제 엇갈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뭐 또 카운팅하게 따라 가지고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금요일날 하락한 걸 촉발하신 거는 일단 그 전에 누적된 것 중에서 우리 삼성 E&A는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설계하고 그 공장 같은 거 설계하고 자동 공장 그다음에 건설 네. 그런 거 설계하고 그런 회사거든요. 엔지니어링 그 회사인데 이제 매출의 한 60% 50% 좀 넘는 게 중동 지역의 수많은 업체들이 화공 플랜트, 화공 공장 지을 때 얘네들이 수주를 받고요. 또 하나 한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는 내부적인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질 때 그때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 유가가 요즘 많이 빠졌죠, 추세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거에 대한 영향 때문에 발주가 과연 지금까지 받은 그 수주가 아니고 앞으로 발주가 그렇게 녹록할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나온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날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이 아니군요. 그 전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평택 제4공장, 그 다음에 미국에 짓는 텍사스주의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 공장이 발주가 전면 연기된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을 가능성을 이 리포트나 아니면 시장에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향후 수주가 불투명해졌다, 아니면 확실성이 좀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플리케이션이 이거예요. 이렇게 수주 산업은 실적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 보통 실적보다는 향후 수주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뜨면은 뭐 대책 없이 빠지는 거거든요. 바닥은 절대적인 주가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유한타 증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록 그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주가를 그래서 이익이 내려가더라도 PBR 우리 북밸류라 그러죠. 북밸류의 1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적자가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바닥은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한데 바닥은 친 거 맞을 수 있더라도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진 않죠. 아니 하향 조정해야 유가 빠졌는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게 불확실성이 됐는데 그게 일주일 전에 별로 없다가 반영 안 하다가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주가는 미리 빠져서 바닥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친다고 합시다. 근데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날은 다 그렇게 반영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기 때문에 후행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쨌든 리포트를 과감하게 급락 코멘트를 그나마 수많은 애널리스트에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이라는 게 이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반영했는데 바닥은 됐는데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유가는 떨어지고 수주는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투명해지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그런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삼성 E&A 전망을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좋게 볼 수가 없죠. 유가가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감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유가가 다시 경기가 좋아져서 흡수돼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는 아니죠. 물론 여기도 얘기했어요. 과거랑 달리 중동의 화공 플랜트를 실제 발주해 주는 거하고 유가하고의 상관관계가 조금 좀 디커플링이 아니고 좀 떨어진다. 네. 상관관계 정도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나 이런 거는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진짜 짧게 네. 만약에 반등 모멘텀을 찾으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유가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수주 모멘텀에 더 집중해야 돼요? 둘 다 복잡하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사죠. 네, 알겠습니다. 유가 올라오는 유가 관련된 주식을 사고 네. 삼성전자나 이런 게 좋아지면 그쪽 관련 주식 사는 게 낫죠. 복잡하게 된 거를 바닥이라 해서 살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바닥을 잡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사가지고 나중에 빨리 먹으려는 게 목표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불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리포트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뭐 유가하고 삼성전자가 변수이지만 바닥이라 했는데 바닥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올라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과연 애널리스트가 유지하는 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코스맥스 리포트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화장품주가 좀 움직였는데 코스맥스가 그래도 전장에서 굉장히 크게 활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맥스 투자 매력도 화장품주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코스맥스가 특별히 뭐 이렇게 각광을 받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이건 네. 아시다시피 OEM, ODM을 하는 회사이고요. 국내 법인이 있고 중국 법인이 있고 일부 뭐 또 미국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 매출 채권 대선 충당금 뭐 이런 이슈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도 좀 그런 이슈가 있었고 3분기, 4분기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좀 기대치를 낮춘 상태였었거든요.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말이에요. 근데 3분기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미리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 언서튼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품도 아무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면 뭐 의류 같은 거라든지 신발 네. 같은 것을 FNF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코스맥스가 그러고 보니까 다른 화장품 미국발 아니면 이런 거 대비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실적에 대한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지 않는 거에 대한 컨선 때문에 주가가 빠진 측면이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빠졌는데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부양되면은 그럼 중국의 익스포저라든지 그런 신경이 쓰이는 이런 쪽에 결국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기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과 대비했을 때 괴리가 생겼었는데 주가적으로 좀 많이 빠진 거죠. 그거를 네. 한꺼번에 메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번 내리면 바로 다음날 내려가지는 않고 여파가 이어지니까 주가 괴리를 좁히는 그런 의미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한국 중심이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게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이분은 19만 원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최근에 엊그저께 올라온 거 네. 오늘까지 버티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워낙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컨선이 회사에 대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쇼크가 난다면 또 한번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미국 중심의 화장품 주식하고 네. 괴리가 지나치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가 거꾸로 코스맥스가 이렇게 중국 경기 때문에 올라왔다 해가지고 반대로 미국 관련된 주식이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환율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과하게 빠지면 그것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든지 이런 주식이 반대로 금요일 엄청 빠졌거든요. 오늘도 네. 빠지고 있는데 사실은 3분기 실적이나 이런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항상 환율이나 이런 거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오늘 빠진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항상 주가는 과하면 다시 좁혀지는 게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올라간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은 거꾸로 코스메카라 이런 것이 계속 빠지고 코스맥스만 올라간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넘버가 따박따박 나오는 섹터가 네. 환율도 다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거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이 화장품일 수 있다는 정도를 가지고 화장품 섹터에 대한 뷰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댓글에서도 뭔가 안 하면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려면 할 게 없다. 네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반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반만 하면 무리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번 주에 3일 남았고 그렇죠. 중국은 쉬고요 내일부터. 네. 삼성전자 실적은 10월 8일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뭐 몇 가지 지표가 나오는 게 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주 공격적으로 할 만한 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 자체가 다시 뭐 확 내려가는 건 아닌데 오늘도 장은 버티는 것 중에는 금투세가 결국 연기되는 거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주말 사이도 얘기가 나온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일본 같이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 그런 이슈가 된다든지 하면은 오늘 이 정도 빠지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금투세라는 그런 거여서 이게 밑에 받쳐주는 게 생기면은 조금 기운을 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운이 난다고 해서 그것이 목표 주가를 높이는 그 이유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있어갖고 하지만 그나마 그런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지.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한 며칠 안 난 것에서 공격적으로 취할 만큼의 무슨 여건이 아주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한 줄 평을 차이나 플레이로 중단기 기대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중단기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주기가 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까요? 네, 사람마다 또 단기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보통 리포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기라 그러면 1년, 장기라면 1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중기라 그러면 한 6개월 1년 사이고 그다음에 단기라면 3개월 6개월 사이를 단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짧은 사람은 한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턴을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3개월과 6개월 사이에 가볍게 보기에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소식 다뤄봤는데요. 경기 사이클 전망에 따른 투자 입장 그리고 삼성 E&A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리포트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전장 한번 체크를 해볼 시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 초반에는 좀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일본 증시 급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빠르게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고요. 마이너스권 진입해서 지금은 1%까지 하락폭을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5% 정도 하락입니다. 현대차도 3.3%까지 하락폭 더 확대하고 있네요. 유일하게 버텨주는 게 2차전지 관련주, LG엔솔이 1.6% 오릅니다. 이번 주는 반도체, 제약,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 누가 살아남나 이 테스트하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2차 전지주가 좀 버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코멘트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네, 일단 뭐 일본의 이렇게 새롭게 바뀐 고위급 관료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일본 증시의 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정도면 저는 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왜 이 모양이냐, SK하이닉스는 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의 공백을 그나마 오늘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잘 상쇄를 하면서 지수를 이 정도까지 장 후반부, 장 막판까지 이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번 주에 퐁당퐁당 장세를 지나고 났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하락에 실망 많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시장 정말 잘 버티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오늘 떨어지는 게 일본 시장 때문입니까? 일단 오늘 하루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가져다 붙여보자면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장이 이번 주 지나서 10월 들어가서도 네. 일본 증시가 저렇게 죽순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받겠지만 오늘 시장이 다 무너졌는가? 그건 아니죠. 오늘 섹터별로의 좀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힘을 가장 못 썼던 2차 전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는 어떤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추후에 10월 달, 11월 달 일본 증시가 불안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힌트를 지금 보고 있을 확률도 저는 높다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꼭 체크를 해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꾸 딴지 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십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게 네. 하락 종목이 700개, 상승 종목이 200개, 압도적으로 너무 많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1,300개, 상승 종목이 3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닐까? 약간 그리고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질문이랑 연동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자꾸 옆에서 옆 동네에서 저렇게 또 하락하고 특히 이번 주는 1일부터 7일까지는 중국 증시 휴장이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가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에 또 영향을 받았으니까 저쪽 그래도 호재 있는 쪽에서는 휴장한다 그러고 옆 동네에서는 죽는 소리 하니까 우리나라가 같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러니까 지수를 크게 신경 안 쓴 지 꽤 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지금은 어차피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장세이고 물론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군들의 비율을 보자면 압도적으로 지금 사실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긴 한데 저는 그래도 주도 업종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눴을 때 반도체 IT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로 나눴을 때 그중에 하나 쪽은 지금 좀 숨을 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빠지는 요인을 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일본도 일본이겠고 또 돌발 변수는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또 움직이는 쪽은 해운 그리고 소형 방산 이쪽은 또 단기 테마 그리고 사료 이쪽은 이번 주에 또 단기 테마로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또 이제 사료나 곡물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부터 미국이 총파업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뉴스가 살아있는 쪽에서 먼저 길게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시장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희한하게 빠질 때는 귀신같이 따라서 빠지고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가고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일본장 4% 빠지는데 국장 뭐 8% 빠지지 않는 게 어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본 대비 잘 버텨준다는 건 뭐 당연히 긍정적인데. 네.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저항단을 돌파하지 못했던 위치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9월달, 8월달 이렇게 뭐 두 달 합쳐서 한 10조 이상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순매도가 나왔던 달을 보면 5월달 1.3조 정도 그리고
8월 달에 한 2조 뭐 좀 넘게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환율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5월 달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2달간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엔화 역시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환율에서의 어떤 변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는 조금 지지부진한 형태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겪었던 시점이나 아니면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에 이제 하락을 겪었던 그 정도까지 또 빠질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또 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10월 달이 국내 증시 항상 좀 저점 부근이었다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0월 달은 우리 내일부터 10월이지 않습니까? 10월 달은 또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계속 답답한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남은 건 10월, 11월, 12월 요 4분기이기 때문에 네. 좀 여기서 통상적으로 랠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좀 줍줍의 시간으로 어쨌든 생각을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마이클 이삼님께서 이 정도면 곧버스 유튜버도 나올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여기 딱 국회의원 얼굴 딱 여기 고정 상단에 박아놓고 그렇죠. 이 사람 믿고 간다 나는 이런 곧버스 아저씨 이렇게 네. 해가지고 딱 하면은 곧버스 아저씨 네. 괜찮네요. 한 구독자 10,000명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어떤 좀 주제와 테마와 이슈와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두 분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요. 이주연 대표님 주제인데요. 보여주시죠. 자율주행이 일상으로. 이 얘기 한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 일상. 근데 사실은 그건 있습니다. 그 뭐 최신차 타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편하긴 편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더 넘어서 차선도 변경되고 목적지 찍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가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어쨌든 지금도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로보택시 10월 10일 초청장이 이제 발송되었죠. 이제 테슬라를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모델 3라는 그 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테슬라는 전환기를 엄청나게 맞이를 했습니다. 이번 초청장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기를 모델 3가 나왔던 것만큼 중요한 발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겠냐. 한 차례 연기가 되었었잖아요. 그만큼 또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우한 폐렴해서 이제 우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네. 우한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테스트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상용화를 시작한 게 굉장히 꽤나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자율주행에 대한 경험치들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금도 한 60%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다가오지는 않지만 네. 뭐 강남에서 요번에 한 3대 정도 11시 이후부터인가요? 12시부터인가? 시범운행.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제 무료로 이걸 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시점으로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에서의 로보택시 출시가 이제 10월 10일로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10월 10일 해봐야 우리 그 10월 달 내일하고 목요일 쉬고 나면 거래일로는 이제 뭐 한 6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이 지금 사실 테마 장세, 개별주 장세로 넘어간 이후에 네. 뭔가 실적을 믿고 쭉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또 긴 관점에서 좋은 종목들을 서서히 모아가는 건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지금은 어떤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하게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정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서 사실 그 EV9이라고 기아에서 자동차 최근에 나온 거 그 자율주행 레벨 3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최근 자동차 사면 스마트 크루즈 달려 있는 그 정도 기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 4가 실질적으로 나와야 이걸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뭐 기사나 보고 아니면 유튜브나 보고 하면서 운전에 신경을 안 써도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서 주차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를 짠 하고 출시를 했는데 정말 이게 그 센세이셔널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기술이다 하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게 되겠죠. 물론 다들 기술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좀 따라붙기 위한 노력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율주행 오픈 소스라고 해서 오토웨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용을 하는데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자들이 코딩을 이걸 가져다가 마음껏 쓸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이제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 기업들의 어떤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10월 달에 한국에 이제 협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이슈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좋고 여기에 뭐 AMD라든지 뭐 ARM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슈들은 시장에서 좀 불거질 가능성 10월 10일까지는 이어질 거다. 아니면 그 이후에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이 딱 명확하니까 네. 물림 조정 나올 때 추세 이탈 아니라면 좀 접근하기 쉽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데요. 어떡하죠? 모르면 안 사면 되죠. 왜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몇몇 이제 말씀하실 때 기업들 좀 봤거든요. 뭐 퓨런티어 같은 기업들은 뭐 기술적으로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인지한 지가 벌써 수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지금 뭐 기술적으로 일부 발전은 있었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너무 먼 상황. 특히나 이걸 우리나라 기준으로 도입을 한다면 법 제재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또 중국도 테슬라도 사실은 미국이 사실 어려우니까 중국 쪽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테슬라가 이렇게 중국 쪽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어필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저는 몇몇 기업들은 단기 공략은 가능하지만 유연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 있어서 어느 가격대가 이탈을 하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정말로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참 이게 머릿속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뭐 자율주행 얘기만 나오면 뭐 보험 문제부터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거는 오면 다 바꾸게 돼 있어요. 오면 그때가. 바꾸죠. 이거 다 뭔가 그렇게 되는 돈이 건데. 될 것 같고 하면 다 그럼요. 바꾸고요. 초전도체는 무슨 뭐 초전도체가 나와서 올라갔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멘텀으로 가는 건데요. 주식은 기대감인데. 주가는 기대감입니다. 네. 그리고 로봇 테마 같은 거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거기서 깡통 차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로봇 테마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부분들, 우리 미래에 대한 부분은 계속 돌고 돌면서 모멘텀은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일정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단기적인 공략이다라는 거. 이걸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어떤 기업이 1등 기업이 될지 살아남을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에 따른 단기적인 플레이를 노리고 들어간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오케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테슬라 로보택시 임박 요 모멘텀 보고 가자. 그 정도 심플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수혜보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퓨런티어 좀 퓨런티어 전에 정도? 뭐 차트 좋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퓨런티어나 라이콤 그다음에 이제 퓨런티어와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데 SOS랩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관련해 가지고 SOS랩이랑 이제 공동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전장용 카메라 조립이라든지 검사 장비 카메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이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학 증폭기라고 해서 라이다를 쓰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레이저를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이다 하면 왜 자동차 위에 엄청 큰 거 달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자율주행차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접목하면 그게 이제 소형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센서의 그 성능 또한 굉장히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과 소형화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혜는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10월 10일 날 이 이벤트 드리븐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발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조선주 급락은 과도하다. 재평가 국면이고 수주 순환 기대한다. 원자재가 상승 전망에 조선주 울상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결국 조선 아직 살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살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조선 섹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진 것도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조선주들이 상승한 이유는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배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에 있어 이 신조선가라고 하는 이 지수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 과거에 조선주가 가장 좋았을 때가 04년도부터 06년도였거든요. 그때만큼 지금 신조선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신조선가 못지않게 중고 선가까지 지금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결국엔 지금 배가 없어서 사고 싶은데 배가 없어서 중고 배까지도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주 잔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3대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년 8개월, 또 길게는 3년 5개월치의 이미 슬롯을 모두 수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이슈가 크게 이 부분을 좀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번에 중국 경기 부양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배 하나를 만들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후판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전체 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게는 20%, 많게는 거의 뭐 30% 가깝게 들다 보니 이 후판 가격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조선사들의 마진율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 어떤 말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상에 이 원자재 변동성을 이 판매 가격에 녹여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에 저는 이런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조선사들이 최근에 보여주는 가격적인 조정은 우리가 충분히 역이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받고 있는 수주하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받고 있는 수주하고 일단 크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컨테이너선, 벌크선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받고 있는 이 선박의 종류는요. 친환경 선박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LNG라든지 VLCC, 뭐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 이 특수선의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벌크선과 컨테이너선보다는 더 높은 어떤 기술력을 요하고 더 높은 영업 마진율을 지금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놓고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조선사들의
가격적인 조정은 충분히 우리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은 조선 어떠세요? 밸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얘기하신 부분들 다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동의가 되고 한데 딱 밸류적으로 사실 조금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약간 좀 대형주 장세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선 섹터가 이제 싹 돌려서 올라갈 때쯤 해서 기자재를 차라리 공략을 하면 기자재가 낫다.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냥 일반 제조업에서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강점인 조선에서 강점인 게 결국은 LNG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중국도 지금 수주를 이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도크에 그게 없어서 중국이 가져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기술을 탈취를 해서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기회를 선주들이 중국에 꽤나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좀 불안한 요소고요. 결국 제조업에서 이제 중국과 붙어갖고 잘 됐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결국. 근데 뭐 저렴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또 1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길게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방산, 조선, 전력설비 세 개 중에 탑 섹터는 뭐예요? 전력 설비, 방산, 조선. 조선 저는 3등인데 이렇게. 지금 조선 갖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와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너무 고민 없이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네. 전력 설비가 가장 좋죠. 가장 좋고. 좋은데 지금 일단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조정이 좀 깊으니까 이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저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방산과 조선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실적적인 면으로 우리에게 계속 확신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일단 3위로 조선을 선택한 게 좀 네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채팅창도 네. 지금 변하고 너클볼 쩔었다 하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냥 서로 당황한 채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이랑 조선을 합쳐서 보면 볼 기업이 하나 있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 사업 MRO를 이제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앞서서 이주현 대표님이 말한 HD 한국조선해양 이게 가장 저도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방향계를 삼아서 저는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들을 같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섹터로서 이렇게 여쭤보긴 했지만 그게 어떤 큰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까 싶은 게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희비가 엇갈리고 조선주 안에서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종목사 잘 고르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한번 묶어서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자, 그 MRO 사업이라든지 MRO. 뭔가 기존에 어떤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하나의 플러스 먹거리가 알파. 더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성과 얘기하신 부분에서 제가 고민이 엄청 되는 게 선가. 이게 피크 때 성과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우리 그 조선이랑 해운이 피크 쳤던 시점이랑 네. 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과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넘어가야 돼. 아, 알겠습니다. 아니 조선 3등인데 뭐 알겠습니다. 더 뭐 네.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조선 다음 3위잖아요, 주에 3위. 조금 더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아까 자율주행 그리고 조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략주는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라이콤 대 HL 만도.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의 HL 만도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의 라이콤. HL 만두도 자율주행. 그러게요. 자율주행인데 접니다. 조선을 하고 지금 방산 조선 전력 설비 한참 얘기하다가 자 저는 자율주행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한 1, 2분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주연 대표님 먼저 라이콤 네, 1분 정도? 네. 최근에 이제 10월 10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렇게 연기되기 전에 관련 모멘텀으로 이제 가장 강하고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 라이콤이었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단에서 뭐 보면 상한가도 잘 가는 종목이고 끼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모멘텀의 연장선에서 이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봐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10월 달쯤에 그 청문회 거쳐가 히어링 거쳐가지고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장비 못 쓰게 되면 국산이 수혜를 볼 수 있다, 한국 기업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이 광증폭기라고 해서 레이저 빛을 갖다가 이제 증폭시키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제 라이다의 성능이나 소형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4월 달부터 해서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제 우상향 쭉 하다가 이제 연장되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그 기조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한 4,500원, 4,450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 3,950원 정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HL 만도도 바로 들어봐야 될 텐데요. 한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HL만도 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붙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일단 본업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중국에서 소비가 촉진이 되었을 때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관점을 보면 전체 매출에서 20%가 HL만도는 지금 중국 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어떤 개선세는 HL만도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엔첸 공장을 통해서 수출 기지 전환을 이제 진행을 한 부분이 이번 3분기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당연히 이제 실적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 내에서 기아, 현대 브랜드의 점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높으냐? 중국 자체 브랜드고 이제 테슬라여야 하는데, 그쪽을 통해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을 또 높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사이기 때문에 저는 HL만도 꼭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손절가 3만 원, 목표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자율주행 역시나 이벤트 드리븐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HL만도 라이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그러면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